자, 이제 우리 그 생명보험의 이해 그 2장에 대한 첫 번째 우리 생명보험이란 우리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1편에서 강의를 했고요. 생명보험의 이해 우리 이제 2편에서는 생명보험과 세금에 대해서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모집인에서도 충분히 다뤘던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지금 현업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아마 세금과 관련해서 혜택을 부여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험 모집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명보험의 이해 전체적으로 OX 문제 포함해서 한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앞부분에서 한 2문제, 세금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 중심으로만 조금 잘 파악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크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거나 틀린 문제들이 많지 않으니까 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심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기억나시죠? 우리가 납입 시 혜택을 주는 게 있고 보험금을 받을 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근로자 그죠? 기억하시죠? 근로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지 못한다.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우리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금소득자나 개인사업자, 일용 근로자는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만 원 한도로 12%. 100만 원 한도로 12%. 그리고 우리가 근로소득자가 요 아래 나와 있는 거 본인을 포함해서 기본 공제 대상자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없다인데 우리 부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 존속에 대해서는 만 60세 이상, 비속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그리고 만 60세, 만 20세 이렇게 구분해 놓고 나니까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없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 소득 금액은 전체가 다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소득이 없는 피보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연간 100만 원 한도까지 12%로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공제자가 장애인일 경우 자, 기본 공제자가 피보험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이에 상관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 금액만 충족하면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장성 보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일 경우 그 정도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장애인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피보험자만이 아니라 수익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해서 가입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100만 원 한도에서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도로 받는 겁니다. 보장성 보험 다른 거 들었다 그래서 중복으로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보장성 보험에서 100만 원 또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서 100만 원. 그러니까 합계 2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은 12% 더하기 15%니까 27%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100만 원 가입했을 때 최대는 2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도의 해지에도 추징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계약자들한테 모집하실 때 보장성 보험 가입하시면은 낸 돈만큼만 어떻게 된다고요? 낸 돈만큼만 전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국민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 공제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같이 보장해주고 있고 최대 27만 원까지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누구에 한해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제 빨간 거만 보시면 여러분들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원칙은 다 당연히 기본 공제 대상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약에 직계 존속일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 비속일 때는 만 20세 이하,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고 소득은 연간 100만 원 이하여고 그다음에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고 연간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장성 보험
소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 그 부분만 같이 기억하시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부분이 없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원칙만 가지고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골라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억나시죠? 이것도 납입시. 그죠? 우리가 납입시, 우리가 연금계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저축 은행이나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이나 또는 우리가 보험회사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을 때 또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ges을 때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하고 퇴직연금계좌가 받을 수 있고 단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DB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제외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대상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 해당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2%를 받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15%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소득이 일정 소득 이하가 될 경우에 한해서만 그런 종합소득자에 대해서만 1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12%, 15%는 다 지방소득세에 별도로 된 금액이 되겠죠. 지방소득세는 보통 10%가 부과되니까 합치면은 16.5%, 13.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고요. 여러분들 뭐 최근에 우리 ISA 계좌라고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증권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납입을 하고 이 부분을 연금저축으로 우리가 전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낸 금액의 10% 또는 300만 원 중에 적은 금액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죠.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 또는 10% 이하의 금액에 한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고객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납입 한도에 대해서 우리 그 기본적으로 이제 50세 미만하고 5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2022년까지 내년도죠. 내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좀 더 세제 그 세액공제 혜택 한도를 좀 넓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400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 300만 원 해서 700만 원까지인데 우리가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6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9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줬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공평과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득이 종합소득이 1억 원 초과하거나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요 400, 600만 원이 다 통일돼서 그냥 300만 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합한 금액이 700만 원. 그러니까 요 300만 원인데 그럼 퇴직연금을 조금 더 부과를 하면은 700만 원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자, 소득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도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연금저축 가입자고,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납입 요건 같은 경우는 연간 1,800만 원 이내, 그 다음에 연금 수령 개시 이후에 추가 납입은 불가하고요. 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모집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인출 요건입니다. 그래서 55세 이후부터 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하지만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는 인출 한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정도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고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 한도 이내고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 받으셔야 돼요. 연금을 수령하는 거여야 되고 5년 경과 후에 인출하셔야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험료 납입할 때는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제 보험금을 수령할 때 혜택이 뭐예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있죠. 우리가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월 적립식으로 적립하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 있고, 또는 그 종신형 연금 보험이 있어요. 연금도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할 때 혜택은 없지만 보험금을 거꾸로 수령할 때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혜택을 주고 있냐면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험 차익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이거든요. 이자 소득인데, 이자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 과세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14%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15.4%를 떼는데 14%의 과세를 우리가 비과세해주는 혜택을 줍니다.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할 때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납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계약하는 경우에는 다 1억 원 한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오히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이고 여러분들이 납입은 적어도 5년 이상 적립을 하셔야 되고, 매달 내는 보험료는 균등해야 돼요. 그리고 선납보험료 선납 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된다. 균등 6개월 이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월 내는 보험료의 합계액은 15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요거예요. 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납입 기간은 적어도 5년 이상 불입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매월 내는 보험료는 균등해야 되고, 납입 기간이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되고, 매월 내는 보험료는 150만 원 한도 내로 우리가 불입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55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수령하시는,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계획이고, 연금 외의 형태로 받지 않는 거예요. 보험금을 일시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연금 외의 형태로 받지 않아야 되고, 당연히 사망 시 보험 계약 및 연금 재원이 소멸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 개시 이후에 사망일 전에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 그래서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보험은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사망일 전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모든 보험 계약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아니죠. 그죠?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금 수령 이후에, 개시 이후에는 사망일 전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 그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 사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이유는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자가 아니고 명의를 변경하고, 보장성 보험에서 저축성 보험, 보장성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한 배를 초과해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을 납입일로 해서 계약기간을 다시 기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모집인에서도 좀 작게 다루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계약기간을 요런 경우 우리가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1배 추가하는 거, 1배입니다. 1배를 초과해서 납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이라는 게 대부분 다 종합소득에 과세가 되죠. 합쳐져서 과세가 되는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우리가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에서 처음서부터 오랜 기간 적립을 했기 때문에 분류과세를 하고요.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에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에 분리해서 별도로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종료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1200만 원 이하입니다. 12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 당연히 연금 55세 이후에 수령을 해야 되고,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타 소득으로 봐서 15%를 적용한다. 기타 소득으로 봐서 15%를 적용한다.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타 소득으로 봐서 15%를 적용하고 만약에 1200만 원 이하까지는 그 별도로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에 따라서는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3, 4, 5%고요. 종신계약, 종신연금형에 가입하시면 나이에 관계없이 4%를 적용합니다. 근데 둘 중에 적은 거를 적용하니까 만약에 70세 미만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은 5%가 아니라 4%,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가 아니라 4%가 아니라 3%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적은 거를 적용한다. 적은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5%하고 3%를 물어보는 거가 4%하고 충돌할 때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5%를 내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4%를 내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3%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퇴직연금, 퇴직소득이죠. 여러분들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퇴직소득세에 비해서 30%에서 40% 정도를 할인해 줍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가져가니까 그만큼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60에서 70%인데 이 기간은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기간을 10년 이하로 하면 70%, 10년 이상으로 하면은 60%의 그 수령하는 원천 징수세율의 60에서 70% 수준으로 할인해서 해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0에서 70%. 우리가 퇴직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혜택을 준다. 그래서 원래 퇴직소득을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에 디스카운트를 해준다. 그 디스카운트율이 30에서 40%다. 그러니까 실제 수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60에서 70%로 원천 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비과세 저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우리가 이제 비과세 저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 등이 가입하면 65세가 중요하고요.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가 가입하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뭐를 해준다고요? 내년 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해준다. 큰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혹시 주변에 그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가 계신다고 하면 5천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여러분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소득세는 14%, 15.4%를 떼니까 5천만 원이면은 한 7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비과세 혜택이라고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 누가 혜택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자,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 등이 가입하는 경우 일단 2022년 말까지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연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자나 독립유공자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한 명당 5천만 원 이하까지 여러분들이 납입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저축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변액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납입하는 거고요.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금융기관. 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는 거고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입 시에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혜택이 없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마지막에 나온 부분이 제일 또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연금보험에서 우리가 연금저축보험에서 받는 우리 보험 차익은 뭐라고요? 네, 당연히 저축성 보험이니까 이자소득이고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는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 금액 같은 경우 우리가 소득 금액에 따라서 6에서 45% 8단계로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얼마인가요? 우리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종합소득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1200만 원이 미만인 경우에,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 세액공제를 받고 있고요. 자, 연금소득을 계산하는 우리가 공식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시험의 지문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총 연금액 빼기 필요경비 이러면 틀린 거죠. 연금소득은 총 연금액 빼기 연금소득 긍제, 사업소득은 사업수익 금액
빼기 필요 경비,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빼기 근로소득 공제, 기타 소득은 기타 수익 금액 빼기 필요 경비. 여긴데요.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은 연금소득하고 기타소득이니까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연금소득 공제를 공제해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재산으로 받는 상속공제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금융소득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종합소득에 들어가는데 종합소득에 별도로 종합소득에 공제되지 않고 별도로 원천징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융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총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겁니다. 그래서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2천만 원까지 이자나 배당소득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 공제를 해주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1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의 20%를 곱해서 0.2죠. 20%를 곱해서 2억 원 한도까지는 우리가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공제,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금을 과세하는데 상속이나 증여에서 우리가 부모님이 내준 보험료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낸 부모 보험료에 한해서만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낸 보험료는 내가 낸 거니까 그 보험금에서 내가 낸 보험료만큼은 빼고 부모가 내준 보험료만큼만 우리가 상속되는 거다, 증여되는 거다. 그렇게 과세가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자가 부모이고 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하여튼간 우리가 이제 계약자가 보통은 부모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과세되고 과세 안 되고, 내가 낸 건 당연히 과세가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내주신다 그러면 당연히 내주신 만큼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금이 있는데 부모님이 내준 보험료만큼만 보험료가 가산되는 겁니다. 우리 계산하는 거 한번 사례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험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낸 보험료가 1,000만 원 중에 6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 600만 원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5, 6이 30. 그래서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낸 돈만큼만, 보험료만큼만 우리가 상속재산, 증여재산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 똑같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내면은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이 내준다. 그런데 단 여기서는 우리가 보험 계약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내면 이거 누가 낸 돈이에요? 네, 부모님이 낸 돈이니까 그만큼만은 또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그런 경우는 시험 문제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하여튼간 부모님한테 돈 받은 거니까 그 돈도 우리가 빼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돈을 만약에 사전에 증여를 받은 돈이면 그 계산을 해서 나온 돈에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돈은 우리가 이미 증여받은 돈으로 해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마찬가지로 타인으로부터 받은 납입한 보험료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만큼만 우리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은 5천만 원, 보험금은 우리가 1억 원인데 우리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내주신 부모님 김생명 씨가 낸 게 2천만 원이고 부모님이 내준 게 3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계산해서 6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증여를 받았어요. 2천만 원을 증여를 받았으면 조금 전에 계산한 것처럼 1억 원에서 우리 부모님이 내주신 돈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을 보험료 6천만 원만 냈으니까 2천만 원은 부모님이 내준 거니까 8분의 1을 계산한 다음에 2천만 원을 빼서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2천만 원은
증여재산 가액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실제 증여재산 가액은 2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이 돼서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금 문제도 여러분들이 다뤘던 문제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압축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세금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